안녕하세요. 오늘 1차 형법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총평을 보면 제가 볼 때 이 시험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사실 그 몇 문제 정도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들이 좀 스타일이 다 바뀌었죠. 옛날에 이제 단답식으로 외운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했어도 1번 문제도 그렇죠. 적용 범위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판례 그런 스타일로 안 내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걸 내는 건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2번 같으면 이제 원래 그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요. 옛날에 그냥 단편적인 결론만 했는데 이게 다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으면 과실범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 가정법은 늘 나오는 거고요. 근데 5번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려운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구속에 있는 판례들을 딱 내서 좀 힘들게 만들었죠. 이 5번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구속행위를 내지 않았을까. 6번은 원인에 있어 자유행위 이거는 많이 풀었죠, 사실. 이제 요 정도는 무난히 풀었고 7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7번이 이제 그 불능미수에 대한 위험성 학설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구급을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준비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 시험이 영어 국사가 필수 과목에서 형법 배점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사실 영어 국사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감당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형법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예견된 거죠. 필수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형법 시험은 계속 어려워질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7번 정도가 좀 어려웠고요. 9번은 사실 답은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은. 근데 약간 이걸 설명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고요. 8번은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그냥 뭐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우리가 이제 판례 공부하던 걸 그대로 낸 거죠. 13번도 우리가 이제 경매 일철방해죄 했으니까 14번, 15번도 무난하고 16번도 여건 어려웠어요. 사실은 16번은 사실 이게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17번은 이제 배임죄인데 배임죄도 원래 이게 그 배임죄 시험 문제는 좀 피해서 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경찰이 재산죄 잘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작정하고 이중매매를 집중적으로 이중 저당을 물어봤으니까. 그다음에 범죄다처죄는 이제 판례를 낸 거죠. 요거 그대로 19번, 그다음에 20번. 이거 뭐 19번은 문서는 좀 쉬웠고요. 그래서 범인 도피도 우리가 좀 풀어본 문제죠,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 한 3, 4개 정도는 힘들어요. 사실 이게 한 3, 4개. 그러니까 20문제에서 3개, 4개가 어렵다 그러면 약간 수험생은 부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어렵다 그러면 부담이 덜한데 한 4개 이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았나. 지금까지 난이도가 좀 상인 것 같아요. 특히 몇 가지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문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영어 국사의 시간을 배정하면서 형법을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부터라도 제가 뭐 형법을 가르치지만 영어 국사가 배점이 높은 상태에서 형법에다 뭐 한두 개 더 맞기 위해서 점수를 막 시간을 많이 보라. 그러면 형법 선생님은 안전하고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수험생이고 제 아들이 시험 보게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국사가 아직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들을 보시면 뭐 그냥 사실은 기본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도 그런 문제 풀었었잖아요. 난이도 최상의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두 개 추가하시면 돼요. 이거 때문에 뭐 수업을 많이 듣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수업을 많이 듣는다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정도 기본 수업은 우리가 하는 정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래서 한 80점 맞춰놓고 그다음에 최상위 문제는 그 문제집에서 이런 거는 한두 번 풀면 금방 풀어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한두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문제가 약간 어려워졌다 그러면 또 무슨 학설 강의니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영어 복사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본 수업 듣고 문제 풀고 그 최상의 난이도 강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것들 그거는 뭐 기출 문제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는 이제 블록미수 학설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주관설하고 추상적 위험설 정도는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풀 때도 상위도 풀 때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한번 풀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죄수 파트 문제는 조금 좀 불이타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정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을 늘리는 공부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라는 거는 기본 실력 쌓고 이제 문제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수업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들으세요. 이렇게 원리를 알게. 그래야 이게 이런 문제들 풀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문제를 쉬운 거부터 먼저 푸시고 쉬운 걸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최상위층 문제라고 해놓은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같은 것도 뭐 불능미수나 뭐 죄수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다시 또 문제 보면 돼요. 그냥 한 번 읽으면 또 그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형법인데 형법이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적용 범위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으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집행된 사람은 형의 일부 집행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산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전부 또는 일부로 실제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미결구분 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 보시면 그 형사 사건으로 외국 법원에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무죄 판결 받았죠? 그럼 형의 집행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래서 이 미결구분 됐다. 이거는 형의 전부 일부 집행된 사람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산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역, 리을 다 맞았죠? 리은 자 주한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에요. 그렇죠? 중국 북경시 이거 판례 말씀드렸잖아. 중국 북경시 대한민국 영사관을 누구 영토로 본다? 중국의 영토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로 볼 수 없다. 맞죠? 니은. 그다음에 디귿 독일인이 독일에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법 적용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땅에서 적용되는 사건 다 적용돼야 된다, 안 된다? 이제 외국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우리나라 사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조가 있고 6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란죄, 내외, 국통, 유문인. 그렇죠?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 국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 요거는 공문서, 공인장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처벌하고 6조는 우리나라 법익을 직접 침범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독일인이 독일이에요. 이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북한 외교 공작원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5조, 6조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결국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이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엔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 암기하기 힘든 거죠.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이 뭐예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그럼 1번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 만류 안 했어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승낙한 거 안 한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형법에 보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구성요건 조각사유를 양해라고 합니다. 양해. 그렇죠? 구성요건 조각사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네 담배 펴도 되냐? 펴라. 폈더니 손괴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야, 나 너하고 섹스하고 싶어. 해. 그랬더니 강간 이렇게 할 수 없고. 야, 니네 집 들어가고 싶다. 들어와. 주거침입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야, 네 10,000원 내가 가져도 되니? 가져.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격하고도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 안 했다. 그럼 뭐예요? 구성요건 조각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병역법 위반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구속요건 조각사유다. 문제집에서 풀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근로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그래서 만약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는데 지금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럼 근로자는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침입죄가 안 돼요. 구속요건 조각사유. 그러니까 답은 결국 2번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 이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얘는 관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부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관사 이탈한 거예요. 그럼 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데, 자, 지금 뭐예요? 관사 이탈하면 안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위전착이에요. 뭐라고? 위전착.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자,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있다, 없다? 있다. 오상방이 생각나시죠? 오상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실의 착오로 보면 고의 탈락이니까 구속요건 탈락이고, 법률의 착오로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돼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이에요. 위법성 조각.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2번이 판례에 하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이제 과실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의료 가호 사건이에요. 의료 과실을 인정하려면 뭐예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실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같은 직업의 일반인. 그래서 평균적인 의사가 갖춰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2번 판례 이것도 늘 하는 거죠.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직각으로 구부러진 거예요.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꺾는 거예요. 그럼 속도를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였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갔다 하다가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워 자던 피해자의 몸통을 가른 거예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없다? 있다. 됐고. 자, 3번에 야간에 고속도로 운전합니다. 그럼 더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야간에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고속도로는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고속도로에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과는 달리 가시거리 등의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야간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체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못 본 거죠, 밤에. 고속도로에서 그 갓길에 서 있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못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가끔 좀 가로지르다가. 근데 승용차가 전방이 잘 안 보니까 앞에 트럭 같은 게 있으면 좀 위험하죠. 자, 4번. 자, 업무상 주의 의무. 업무는 뭐예요? 사계사예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로서 비정기적으로 수리했다. 이거 갖고는 업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결과적 가정범. 이것도 뭐 얘기했죠.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이 뭐예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건 뭐 늘 한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을 인정한 이유는 뭐냐면, 자,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2번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의 개념을 인정 안 하면 현주건설 방화죄,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있는 살아있는 집을 불냈다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가 한 번이죠. 그러면 상상 경합이에요. 그러면 이거로 처벌해요. 그러면
현주건조물에 불을 내서 실수로 사람을 다 죽였어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죠. 그럼 얘는 살인죄인데 얘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이건 7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면 고의로 불내서 실수로 죽인 놈은 7년. 사람을 죽이려고 불낸 놈은 5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죠. 이게 부진정 결과적 가정법. 그래서 2번, 3번이 맞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2번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다. 3번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정 안 하게 되면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상상경합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면 어떻게 해? 자기보다 존속살인죄는 형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상상경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하고 뭐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구성하지 않는다면 틀렸죠? 4번 틀렸어요. 5번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집행한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럼 이건 20조에 업무로 인한 행위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죠. 정당 행위죠. 판결을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맞는 겁니다. 2번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이 토지에 철조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면서 통행로로 이용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공중에 왕래 이용되는 도로는 자기 거래도 함부로 막으면 교통방해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디귿 피해자의 승낙은 사정적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철회한 경우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맞죠? 승낙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야, 네 물건 가져도 돼? 그래, 가져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안 줘. 그죠? 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우리 20조에 나오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국가 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에 써 있어요. 이런 건 위법하지 않아요.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아요.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아요. 자고행위는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상식에 비해서 그렇죠? 이거 위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뭐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뭐라고? 그럼 법으로만 따집니까? 법을 넘어가서 판단해야 됩니까? 법을 넘어가서 우리 상식상 자연법이죠. 자연의 질서. 현행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서. 그래서 초법규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돼서는 아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결국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가다 2번입니다. 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이건 뭐 너무 많이 풀어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갖고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 책임 능력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자. 이런 견해가 있잖아요. 이걸 실행행위로 보자. 그러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술을 마시는 게 실행의 착수니까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깬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하고 이거의 불가분적 관련성에서 찾자. 내가 요 키워드를 외우라 했죠. 불가분적 관련성. 그러면 여기가 책임 능력을 따져야 돼. 행위시니까. 그러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칙에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요거죠. 시험 문제는 다. 그래서 1번 같으면 뭐예요?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봐요. 자, 뭐를 본다?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봐요. 그러면 동시존재칙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행위로 보면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2번 보시면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거 이거죠. 이거 불가분적 연관에서 요 기준을 딱 정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원인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원인 설정인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없지만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여기서 책임 비난의 근거를 찾는 거죠. 예, 맞죠? 3번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래요. 여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한다, 깬다. 틀렸죠. 3번. 4번.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무리한 문제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뭐 반무의식 상태에서 옛날에 유기천 교수님 얘기인데 이런 거는 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함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본 거다. 그럼 틀린 걸 고르세요. 그럴 때 꼭 처음 본 걸 고르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7번. 이게 좀 어렵죠. 불능미수 학설에 관한 설명. 우리가 이제 학설을 9급에서나 7급에서는 안 내는 게 이제 불문율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무리한 거죠, 사실.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출제위원을 자꾸 바꾸는 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출제위원 따라 문제 출제 범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운 좋은 놈이 이기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사법시험위원이 평생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교과서도 없어요. 학원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맨날 바뀌다 보니까 특히 제가 경찰 시험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막 널뛰기를 해요, 문제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험생이 필요 없는 학설을 막 공부해야 돼요. 그럼 결국 노량진에서 썩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출제위원들은 좀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 100점 방정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제가 볼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시험을 너무 좋아해. 내가 볼 때는. 영어, 국사 뭐 이런 거 가르쳐서 사실 그 젊은 피들이 여기서 썩잖아요. 제가 볼 땐 나라 경제도 후퇴해요. 이거 공부 너무 오래 시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시험은 한 3개월 공부하면 붙을 수 있을 정도 내야 돼요. 너무 어렵게 낸다니까. 제가 가르치면 이거 사법시험 문제거든, 이거. 사법시험도 요새 이렇게 안 내요. 참, 뭐랄까, 답답하다랄까요. 자, 보세요. 갑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총을 발사하기 이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린 거죠. 애가 지금 사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의 불가능성이에요. 대상이 불가능한데, 그렇죠? 위험한 행위는 처벌합니다. 수단 또는 대상의 불가능으로 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시체에다 총 쏘면요, 결과가 안 나와요. 대상의 불가능성이죠. 근데 위험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학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별것도 아닌 걸 그냥 써놓은 거죠. 자, 보면 어떻게, 자, 구객관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구객관설. 이게 1번 문제죠. 이건 뭐냐면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나누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시체에다 총 쏘면 살인죄의 결과가 절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럼 불능범이 되는 거야.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 자, 방탄조끼 입은 사람한테 총 쏴봐요.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예, 그런 걸 상대적 불능이라고 해요. 뭐라고? 상대적 불능. 이건 미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1번이 그거죠? 자, 구객관설에 의하면 결과 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죠. 이건 시체에다 총 쏜 거니까 위험성이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자, 2번 구체적 위험성. 이건 뭐냐면, 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이걸 기초로 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지금 행위자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어? 죽었다고 생각했어?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한테 총 쏘면 위험해? 안 위험해? 살아있는 사람한테 총 쏘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그럼 불능미수 인정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을이 살아있는 것을 오인했어요. 그럼 을이 살아있는 걸로 봤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충성하면 위험해 안 위험해? 그렇죠. 그러면 불능미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지문 을이 사망한 것을 인식해서 을은 일반인들은 얘 죽은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볼 땐 얘는 죽어 있어. 사망. 그럼 죽은 사람한테 충성은 위험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불능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한다? 불능범. 자, 다시 한번 구체적 위험설이 뭐라 했어요?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토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다 여기서 끝낸 거야. 이거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별것도 없어요.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토대로 한다 안 한다? 지금 행위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총 쳤잖아. 근데 일반인이 보니까 얘 죽어 있어. 그럼 불능범이라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답.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행위자의 인식을 토대로. 자, 행위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 살아있는 사람을 봤어 안 봤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토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봐봐요. 살아있는 사람을 쏴 죽이면 총 쏘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그래서 불능미수가 됩니다.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4번 주관설이 있어요. 주관설은 뭐야? 범죄 의사만 있으면 다 불능미수 인정하는 거예요. 미신범 빼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됐죠?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또 학설 공부를 다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내는 학설이라는 게 또 아주 어려운 것도 못 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게 문제 한번 풀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여기 외워볼까요? 자, 구객관설은 뭐냐?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나누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절대적 불능은 불능범. 시체에다 총 쏘는 거. 방탄조끼 입은 사람한테 쏘면 뭐? 상대적 불능. 그래서 미수.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토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위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일반인의 관점. 추상적 위험설은 이거 빼면 돼.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8번도 뭐 늘 풀던 문제죠. 자, 갑이 증인 을을 사주하여 시켰다 이거죠? 위증하게 했어요.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돼요? 자, 그러면 실제 한 놈부터 처리해야 되죠? 자, 이제 을이 위증했어 안 했어? 그럼 구속요건이 있어 없어? 위법해 안 해?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시킨 놈은 뭐가 된다? 교사범. 우리 교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이런 거는 이제 위증의 교사범이 된다. 5. 자, 공무원이 갑이 뇌물죄의 공동정범 강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을에게 공유했어요. 자, 이거 했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 갑이, 자, 공무원 갑이 뇌물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와이프가 가담하는 거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이거 33조 했어 안 했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뭐라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자, 더한 자는 신분관계가 없어도 전 3조가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뇌물수재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3번 갈게요. 아내 갑과 아들 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했었죠? 신분 규정 배운 거야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무 죽일 때 엄마가 가담했어요. 이거 엄청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아들은 존속살해죄요. 엄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그랬잖아. 됐나요? 죄명은, 자, 원래 33조 본문은 연대를 강조하는 거고 단서는 개별을 강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 생각나시나?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 많이 풀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가중적 신분의 과형, 과부, 부진정 신분의 과형은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과부 그렇게 생각 안 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존속살해죄 얘가 가담했다. 그럼 죄명은 존속살해죄인데 처벌은 뭐로 처리한다? 보통살인죄로. 뭐로 처리한다? 보통살인. 자, 그래서
갑과 을, 아내 갑과 을에게는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아내 갑은 보통살인죄형.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을의 도박을 하는 거야. 얘는 단수 도박이 되는데 갑이 어떻게 해요? 상습성이 있어요. 상습 도박이야. 그럼 이거는 가중적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럼 가중적 신분은 단서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할 때 연대해서 처벌한다? 개별적으로 쳐야 된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얘는 단순 도박죄. 얘는 뭐? 상습 도박죄.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4번. 근데 이게 많이 풀어봤더라도 어려워요. 그렇죠? 자, 9번 갑니다. 9번이 좀 어렵죠. 이것도 좀 예를 만든 거예요. 자, 변호사가 아닌 갑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병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에 병은 변호사 을을 추천해줬고 변호사 을은 갑의 제안을 승낙한 후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데 참여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이렇게 준 거죠. 자, 변호사법에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면 돼, 안 돼? 이거 했었죠?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요, 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만 처벌해? 변호사 아닌 사람. 얘는 처벌해, 안 해? 얘는 교사 방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갑이 변호사 을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갑은 변호사 을을 고용하고 을은 고용된다는 서로 대항적 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대항, 마저보다 얘기했었죠. 3번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에 관한 변호사 을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을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얘는 여기에 써 있잖아.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구형하면 얘는 요 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누설한 놈이 있고 누설 받은 놈이 있는데 누구만 처벌해? 누설한 놈만. 얘는 공범 규정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이번엔 병이야.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얘를 교사한 거지, 얘.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병이 교사한 거예요. 그럼 얘부터 따져봐야지. 그럼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구속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 위법해, 안 해?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 교사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이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O야, X야? X.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을 기본 수업 시간에 잘 안 해놓으시면 이런 걸 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거는 뭐예요? 다 이론에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느 정도 점수를 맞으려면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되고 100점 맞고 싶으면 그 이론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죄수. 이것도 조금 어렵게 냈어요. 우리가 이제 죄수를 볼 때 판례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설도 약간 설명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행위 표준설이 있고 이거는 뭐야? 죄수를 따질 때 행동 갖고 따진다. 대표적인 게 섹스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런 얘기 했나요? 그 다음에 의사표준설이 있어요. 의사표준설. 범죄 의사가 몇 개가 갖고 죄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뇌물죄가 이런 거였어요. 뇌물죄. 그 다음에 법익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어요. 법익표준설. 그래서 법익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위조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 요거 얘기했어요. 이거 사회적 법이고 이거 개인적 법이니까 경합범이 된다. 그 다음에 구속요건 표준설. 이건 구속요건 갖고 따지는 거다. 판례는 어떻게 한다 했어? 총합평가설. 다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옛날에는 이게 이제 사법시험에 이게 내가 자꾸 요새 형법이나 형사법이 복고풍으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들을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내는 거예요. 요새 기출문제집에 없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2000페이지가 되는 거죠. 문제집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꼭 그 하나를 맞추려고 책을 두꺼운 걸 고르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또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우리나라 영어 국사가 아직도 힘을 쓰니까 그죠? 영어 점수나 결국 그게 점수를 또 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미국 새끼들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표현이? 미국 애들이 와서 살아야지. 이건 뭐 한국이 무슨 영어를 그렇게 참 진짜. 아니 잘 보세요. 경찰 시험도 영어 때문에 포기한다니까. 난 그런 웃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난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만 만나면 한국 사람이 기가 죽어. 참나. 하여튼 답답해요. 그죠? 뭐 경영이나 뭐 그런 과들은 필요하겠지. 그죠? 무역 뭐 이런 거야 필요하지만 법학에 무슨 영어가 필요해요. 법학은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차라리 그러면 독일어를 가르쳐야지. 아니면 일본어나 쪽발이들한테 왔으니까. 자, 보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라서. 자, 보세요. 행위 표준서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는 견해 때. 그래서 행위가 하나면 하나, 다수면 다수의 개를 찾는 거예요. 연속범이 뭐예요? 판례는 연속범을 포괄일제로 봅니다. 뭐라고? 포괄일제. 뭐라고? 연속범의 행위가 몇 번일 것 같아? 연속범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 훔치고 하나 훔치고 하나 훔치고 이렇게 훔치고 하나 훔치고 그렇죠? 이틀 있다 하나 훔치고 그럼 행위로 하면 두 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판례는 포괄일제. 그래서 판례는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틀렸어요. 그렇죠? 판례는 어떤 견해를 취해요? 판례는 총합평가설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익표준설 보호법익이 몇 개냐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례는 강간죄에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틀렸어요. 강간은 행위표준설이에요. 뭐예요? 행위표준설. 섹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행위표준설이에요. 틀렸죠? 의사표준설은 범죄 의사의 개수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범죄 의사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견해를 취하고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이견을 취하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구속요건 표준설이죠. 그럼 구속요건 표준설은 뭐 갖고 따진 거야?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죄수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충족하면 일제, 수개하면 수재가 되고 조세 포탈죄. 자, 세금을 포탈했어요. 그럼 포탈할 때마다 구속요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약간 뭐 이런 문제를 예상했다면 걔가 더 또라이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무도 예상 안 했는데 나 그 문제 예상했어. 그럼 걔랑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 이 말이 잘 들어야 돼. 왜냐면 10명이 다 이쪽 걸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이쪽을 공부하잖아. 걔는 절대 시험 못 붙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끔 나만 맞춰서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상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걸 쫓아가지 마세요. 수험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 자, 11번 폭행죄.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근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대신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늘 푸른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용력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옆에다 갑자기 드럼 치는 소리, 이 스피커 이만한 거 빵! 여기 청력을 상실하게 했다. 그러면 또 폭행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거의 상해네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번이 속였네.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전화 듣는 거, 야, 이 개 같은 년아 막 이렇게 욕한 거, 그거 갖고 폭행은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됐어?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수화자라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 음향. 이거면 폭행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예요? 싸대기를 탁 쳤는데 피했다. 그래도 폭행죄 기수 미수. 기수 이 얘기잖아, 4번. 신체 접촉 안 해도 폭행입니다. 12번 모욕죄요. 경멸적 감정을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모욕이 되려면 어떻게 해? 경멸적 감정. 무례한 거 갖고는 돼, 안 돼? 무례한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싸가지가 없다. 이 정도 갖고는 모욕죄가 안 되고 어떤 경멸적 표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1번이 그거죠. 그렇죠?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 표현이 모욕죄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전체적 맥락으로 파악했을 때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범위 상당하다, 안 하다? 하다.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 캐디들이 구직 사이트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골프클럽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쓰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아이, 그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야, 그것도. 이렇게 된 거야. 좀 기분 나쁘겠죠, 이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죠? 나한테 누가, 아유, 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그러면 칼 뽑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 가지 봐서 이 정도는 안 듣는 데서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모욕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 됐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되죠. 그럼 명예훼손죄가 되니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따라서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표시했다. 뭐라? 다소 무리했다. 이것만 갖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무리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임 회장을 비판하면서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서 주택공사의 일방적 견해에 노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갖고 모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가다. 2번이죠. 자, 경매 입찰 방해죄. 여러분 뭐예요? 위계 이력으로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게 뭐예요? 경매 입찰 방해죄입니다. 위계 이력으로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위험성조차 없으면 경매를 안 했어요. 그럼 안 되죠. 1번이 그 얘기죠. 경매 입찰 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가 존재돼야 돼, 안 돼?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입찰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죠. 입찰이 없었는데.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일부 담합도 경매 입찰 방해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일부 담합도 되고. 그래서 니은 자, 일부 담합이 있고 담합이 수수됐더라도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위험이 없다.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판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입찰 방해죄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의 결과가 꼭 납부되는 게 아니라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면 되는 위태범입니다. 위헌범. 그래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할 행위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다. 위헌범이니까. 참 이런 문제가 이제 벌써 9급에 등장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옛날 판례들 보세요. 그냥 단답형이었는데 요새 형법이 만만치 않아요. 4번. 근데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되니까 내후년에 어쩔 수 없는 행보를 걷는 거죠. 이제 이게 올려야 되니까 수준을. 지금 이러면 더 좋아요, 우리는. 그죠? 단답식들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그게 좀 수험생한테는 그게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영어 국사가 다 빠져버리면 쉬워요. 이거 그냥 이거 뭐 금방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영어 국사를 못하는 수험생한테는 영어 국사 시간을 빼서 형법에다 쏠 시간은 없거든요, 솔직히. 이게 참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한 거지. 지 과목만 출제하면 되는데 형법을 만약에 3개월 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어 국사 할 시간이 언제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영어 국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붙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영어 국사를 못하는 분은 제가 뭐 형법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형법 선생님이 아닌데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야 형법하지 마 그랬으면 내가 쓰레기 되는 건데 제가 형법에 보면 제가 봐도 영어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는 영어 국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4번 단독 입찰을 경쟁 입찰자로 속이면 경매 입찰 방해죄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1번입니다. 14번 주거침입죄. 여러분 주거침입죄는 어떻게 해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불법 점유잖아. 그래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그
주거주는 간수자는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우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거죠. 그 다음에 건조물 침입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제가 뭐랬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계선이 없으면 그냥 쑥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그거죠. 인적,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행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 객체다, 아니다? 아니다. 시골집 같으면 이런 경우 많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시골에 가면요, 이 서울은 경계선이 명확하잖아. 땅 한 평이 뭐 1억씩이니까 뭐 경계를 안 걸 수가 없죠, 그죠? 아닌가? 한 평당 막 1억이고 막 그러니까 악착같이 거야 되죠, 그죠? 근데 시골은 가보면요, 제가 이제 시골에 그 집사러 가본 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요, 막 그래요. 아니 어디서부터냐고요? 아 저기 안 보여, 저 짱돌,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죠?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서 있어도 남의 집인지 내 집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 그러면 시골에 집 사러 다니면 너 투기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와이프가 좀 몸이 아파갖고 내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요양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투기는 안 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으면 벌써 강사 때려쳤죠. 저는 그런 거에 안 어울려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것도 하는 놈이 하는 거지 저같이 멍청한 애들 못해요. 자, 관심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어요. 여러 명의 주거권자인데 한 사람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반할 때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처가 간통할 목적으로 남의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 집에. 그러면 남편이 알았으면 이걸 거절했다, 안 했다? 했으니까 주거 침입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판례도. 그 다음에 일반인이 출입된 건조물, 음식점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겠습니까? 1번. 15번 틀린 거 고른 거죠. 1번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 관계 말하는 거죠. 맞죠? 사실상 점유예요. 내가 그랬죠? 법률상 점유다, 사실상 점유. 그래서 민법의 점유와 동일하다, 다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점유에 상속이 되지만 형법은 상속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었나요?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동영상 돌리면 나와요. 네, 근데 동일하다는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도죄의 절치는 어떻게 돼요?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옮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형법에서 공동소유, 공동점유는 타인 소유, 타인점유라고 했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동업자, 조합원, 부부 사이에 수인이 대등하게 재물을 점유하는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도 타인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됐고. 4번 불법 영득의사. 불법 영득의사는 뭐예요? 소유자와 같이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는 영구적이어야 돼, 일시적이어야 돼? 소유자를 배제하는 건 영구히.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자처럼 쓰려고 하는 건 일시적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그랬죠.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아버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제하려는 건 영구히.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소유자처럼 쓰려는 건 뭐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예요? 그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이 지하 주차장 일부를 1인한테 독점 임대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내가 이 미친놈들이라 그랬죠? 아파트 주차장을 판 거야. 그죠? 임대 준 거. 또 그 임대료 냈다, 안 냈다? 냈죠. 그죠? 놀라운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횡령죄 돼, 안 돼? 안 되고. 2번은 내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특정 용도로 정한 건 횡령죄가 된다는 돈. 우수상인 유치비, 국민연금 보험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료, 국민연금법의 보험료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이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해서 예금 계좌로 초과로 입금된 개발금에 반환을 거부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게 횡령죄가 되냐? 횡령죄가 되려면 불법 용도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 횡령죄에서 뭐라 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횡령하나 반환을 거부. 근데 여기도 반환을 거부했거든요. 그럼 이게 횡령죄가 될 거냐? 판례가 뭐라 해? 야, 여기서 반환 거부는 자기가 먹어치려고 반환을 거부해야 된다. 그게 횡령이다. 근데 얘는 왜 거부했냐면, 자, 어떻게 돼요? 앞으로 조합원이 있게 될 손해에 대한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지금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얘한테 만약에 이런 게 보세요.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얘가 나한테 돈을 보냈어요. 잘못 보낸 거야. 초과해서. 근데 얘가 돌려달라고 그래. 근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한 거야. 얘가 지금 얘가 나한테 돈을 잘못 보냈어. 그럼 얘 줘야 돼, 안 줘야 돼? 먹어치면 횡령 맞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얘한테 지금 받을 게 생겼어. 뭐 생겼다? 받을 거. 얘한테 받을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주면 받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좀 기다려봐. 내가 이거 혹시 너한테 돈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야, 조금 이따 보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는 먹어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해서 뭐라고? 요거. 그래서 이건 불법 용사 없다 이렇게. 이건 너무 구석탱이 판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 잘 내는 교수가 선생님들이 뭐예요? 저 구석탱이 있는 판례 내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또 수험생 또 이제 판례 두꺼운 게 필요해. 막서 이제 판례를 뒤진다 안 뒤진다?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법은 점수가 나오는데 영어 국사 때문에 떨어져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맞히시면 돼요. 이번에도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커트라인에서 보면 합격한다니까. 내 말을 잊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뭐 떨어졌다 뭐 그런 거 일상 다 반세요. 수험생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렸잖아요. 붙으면 다 그만이라고. 그리고 또 실패도 하고 그래야 또 배우죠. 자,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을 변호인 선임료로 썼어요. 자, 보세요. 제가 뭐랬어요? 돈이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입니다. 근데 지금 뭐로 돼 있어서 이게 특별수선 충당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돈이. 그럼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걸 변호사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특정 용도로 정한 돈을 딴 데 쓰니까 뭐다? 횡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 그 당시에는 보니까 특별수선 충당금의 용도와 사용이 관리 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어요.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공동관리구역, 아파트 공동관리구역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어, 쓰라고. 그럼 이거 횡령이 아니야? 아니죠. 이해가죠?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번. 배신자 나오네요. 배임죄. 자, 그래서 여러분 동산의 이중양도는 배임죄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피고인이 인세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했어요. 동산의 이중양도죠? 배임죄 돼, 안 돼? 안 돼요. 성립하지 않는다. 2번 갑니다. 2번. 피고인이 이거 참. 자, 여러분 사실 이 판례가 이제 필요 있을까?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채무자가 문제가 어떻게 됐었죠? 에어컨이에요. 피고인이 자기 에어컨을
에어컨을 채권자한테 양도담보로 한 거야. 양도담보 해놓고 양도담보 해놓고 어떻게 해? 점유개정하고 있어요. 점유개정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를 양도담보하고 또 양도담보하고 다시 점유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배임죄 돼 안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 피고인이 양도담보한 물건은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채무자가 여러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양도담보 제공해 놓고 그러면 이 양도담보 제공한 물건은 채권자야 채무자 거야? 자, 양도담보. 자, 담보라 그랬어? 양도라 그랬어 내가? 어? 담보라 했잖아. 늑대 같은 개. 늑대 같은 개. 그럼 얘 개야 늑대야? 개지. 늑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어 시간에 다시 그러는데, 자, 양도담보. 양도 형식을 취하는 담보라고. 그러니까 양도가 안 된 거예요. 누구 거야? 채무자. 그래서 얘가 삼자한테 팔아치면 채권자한테 배임죄가 됐어요. 횡령죄가 안 되고 뭐? 배임죄. 근데 판례가 이거 이제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여기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 원래는 채무자가 딴 사람한테 팔아치면 이 채권자한테 배임죄가 돼요. 그럼 얘한테 한 게 배임죄가 되냐?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거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걸 딴 데 팔아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최신 판례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판례는 내가 볼 때는 아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양도담보 제공한 거를 딴 데 팔아치면 원래 옛날엔 배임죄가 됐었다 안 됐었다? 근데 요새 최근에 판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판례 모르고 이걸 낸 건지 알고 낸 건지 좀 애매해요. 내 생각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얘한테 또 채권자한테 하면 배임죄가 되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동사는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권리자 아닌 사람이 팔아도요. 모르고 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은 그게 안 돼도 자 봐봐. 지금 자 양도담보는 내가 담보다 양도다. 담보. 그래서 채무자 거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 누구 거로 본다? 채권자로 본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얘가 얘한테 판 거란 말이야. 그럼 소유자 아닌 사람이 판 거예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파면 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동사는 소유권 취득이 돼요. 소유권 취득이 되니까 얘가 양도담보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배임죄 아니냐라고 검사가 기소한 건데 민법을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점유개정은요,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손해가 안 생겨요. 절대. 그래서 얘한테 배임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판례가. 그럼 이 얘기는 전제가 뭐야? 원래 채무자가 이 채권자한테 양도담보한 거를 팔면은 배임죄가 되는데 요 상황은 안 된다 이거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예 안 돼. 채무자가 동산 양도담보를 변제기 전에 팔았다. 그러면 아예 배임죄가 안 됩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 판례는 내가 볼 때는 약간 모르고 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죠. 출제원이 나한테 와서 따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일단 여러분은 요 정도는 배임죄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점유개정이에요, 사실은. 이걸 알려면 또 민법을 좀 해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은 한번 내고 가면 그만인데 수험생하고 강사는 그걸 다 메꿔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 출제위원들을 불러다 내가 시험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도 못 맞추게 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자, 3번. 똑같죠. 동산에 대해서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개정 방법으로 이중양도 담보 설정했어요. 배임죄 돼? 안 돼? 안 돼. 요거야, 요거. 점유개정이면 안 돼. 이중양도 담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똑같죠. 4번도.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뒤에 채권자에 대해서 배임죄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점유계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점유계정. 자, 이 정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조직죄는 4년 이상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범죄단체로 가면 공동 목적을 위한 계속적 결합체가 돼야 되고, 맞죠? 공동 목적, 계속적 결합체고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 판례가 대표적인 예죠. 피고인들이 이것도 한번 문제풀이에서 한번 풀었는데 이게 7급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4번 범죄단체 가입행위, 구성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는 별개의 범죄예요. 포괄일자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만들었어요. 그럼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고 또 사기죄 저질렀다면 또 처벌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4번이 틀렸죠. 자, 문서입니다. 문서. 여러분 1번 뭐 아시죠? 복사 문서도 문서야 아니야? 문서야 아니야? 문서니까 공문서 위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봅니다. 죄명이 공문서 위조죠? 내가 문서 보면 죄명부터 보라 했잖아요. 공문서 위조는 권한엄자가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식당의 주 부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이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소의 주구식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 결과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 등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 공문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 계산서의 작성 명의는 아니라 할 것이니, 이거 얘기했었죠. A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발행자가 A인데 여기다 이제 내용들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갑 이렇게 쓴 거예요. 남의 이름은. 근데 요거는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여기 갖고 따진다 그랬었지? 발행 명의인. 공급자란에 딴 사람 썼다. 이거 갖고는 위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무소 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맞네요. 그리고 변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 진정한 문서를 동일성을 해야 하지 않을 정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래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조가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이거 다 했고. 자, 20번 범인은익. 적절하지 않은 거.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키는 거예요. 주점 개업식 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이놈도 되게 웃기죠. 도망 다니면서 친구 주점 개업식 날 찾아가는 놈도 놀랍지 않나요? 무슨 행사에 이렇게 찾아다녀요. 나는 그 수험생 중에 제일 웃긴 애가 결혼식 찾아다니는 애들. 아니 수험생이 무슨, 그죠? 나는 그게 되게 이해하는데 수험생이 무슨 결혼식 간다 뭐 그죠? 뭐 장례식에 간다. 내가 그럴 때마다 야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죠. 인간답게 살려면 노량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못 붙어요. 악착같이 해야지 그죠? 이놈도 진짜 푼수지 이거.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진짜 고맙겠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여 말한 것은 통상의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 도피다 아니다. 아니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고맙다고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2번. 자,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해서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게 뭐로 보여질 때? 방어권 남용으로 보여질 때. 자, 여러분 자기가 도피하는 건 죄가 안 돼요. 근데 타인을 이용해서 나를 도피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여질 정도면 범인 도피 교사 된다 안 된다? 된다. 수도 없이 풀었죠. 3번 범인 도피는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해야 돼. 뭐라고? 적극적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 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범인 도피죄는 직접적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이게 틀렸지?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했다. 이거 갖고는 범인 도피죄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 문제가 범인 도피죄는 계속범이다. 그래서 도피 이후에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도망 다니면 범인 도피죄 공동정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공동정부 성립합니다.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문제가 해설도 힘드네요.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험생이. 그렇죠? 네. 일단 조금 고생하셨고요. 일단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